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중 두 나라는 이번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과잉 생산,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 관리가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건 중국과의 협력 없이 국내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견제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가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엔 적절한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국제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 소식 준비했는데요. 도쿄도가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내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6주간의 총선 대장정에 돌입한 인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투표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공습을 가하고 야포 일제 사격을 실시하는 등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가자지구에 다시 들어온 이스라엘군 탱크가 북부 접경 지역에 있는 베이트 하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신해 있던 하마스가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을 쏘는 등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알래스카주에서 더글라스 C-54 스카이마스터 수송기가 인근 강으로 추락했다고 알래스카 주 경찰이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추락 항공기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54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기인 더글라스 DC-4 여객기를 수송기로 개조한 것인데요. 주로 2,000에서 4,000km 이내 근거리 및 중거리 비행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펠러 항공기입니다. 대만이 장제스 초대 총통의 동상을 모두 철거합니다. 독립성향인 민진당의 차잉원 전 대만 총통이 2018년 과도기 사법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제스의 행적을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제스가 반대파를 학살하고 정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만 정부는 장제스 동상을 공공장소에서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져 캠퍼스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의 사립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는 학생들의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시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역사상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학 총장은 대학이 관련 없는 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캠퍼스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라고 러시아 정부 수사위원회가 23일 밝혔습니다. 수사위원회는 현재 필요한 수사가 모두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만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2016년 5월에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서 그동안의 군 재산관리, 부대 배치, 군 주거시설과 의료 지원 등을 맡아서 관리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가 만며느린 케이트 왕세자빈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명예 훈장은 문화예술, 과학, 의학, 공공 분야 서비스에서 공로가 큰 인사에게 주는 건데요. 왕실 인사가 받은 것은 10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명예 훈장단은 65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찰스 3세가 이번에 왕실 단에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왕세자빈에게 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BBC 방송은 찰스 3세가 즉위 이후 왕실의 주 인사로서 공무에 전념한 왕세자빈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두 개의 전선의 감도는 전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잠깐 소강 상태였고요. 네. 다시 이제 공습이 시작이 됐는데 현지 시각 23일 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 대해서 공습을 가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아주 강력한 수위의 공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은신해 있던 하마스도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을 쏘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지역에 대해서 공격을 예고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이 되면서 실제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파에 있는 피난민을 대피시킬 목적으로 국제사회 반대 무릅쓰고 이스라엘 결국 라파 지역의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시선으로 분석이 되는 건데요. 네. AP통신에서는 미국의 상업위성 업체를 인용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 인근에 대규모 텐트촌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공터 한가운데 흰색 텐트가 바둑판 모형으로 이렇게 줄을 서 있었고요. 이 텐트는 16일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텐트촌이라는 게 이제 라파에 몰린 피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라파를 공격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신호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좀 불안불안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 미국도 다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측은 라파 공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라파의 하마스 지도를 포함한 잔당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를 반드시 소탕하고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부 목표이고요. 이게 바로 전쟁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압작전에 앞서서 140만 명 추정되는 이 라파의 피난민들을 대피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스라엘군은 최근에 4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인용 텐트 4만 동을 입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대피시키겠다는 목적이고 하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 텐트촌의 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이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도 상대하고 이제는 네. 이란도 상대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 겨냥해서 또다시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정권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라이시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했는데요. 네. 시온주의 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실수로 이란의 성스러운 영토를 공격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정권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달 초 1일 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양측이 충돌하게 됐고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3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양측 간의 충돌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서 19일 날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의 미사일 대공 시스템을 폭격을 했는데요. 이란 측에서는 보복 공격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에 대해서 이란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명예롭게 지원하겠다고 라이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기후변화의 파괴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 네. 좀 극단적이야.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국가의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20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네. 행사가 있었는데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지구의 날 맞이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연구소는 독일 국책연구소고 환경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지난 40년간 전 세계 1,600곳 이상의 지역을 보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후 시나리오가 경제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소가 모형화해봤습니다. 기후변화가
농협 이거 뭐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네. 농업 외에도 인프라, 생산성,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2050년까지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네. 특히 기후변화의 책임이 적은 국가들이 오히려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사실 기후변화 피해 때문에 갈등이 가장 큰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뭐 당사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선진국들은 오히려 피해가 적고 네. 그 외 뭐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건데 일단 열대지역 국가들은 이미 지구 온난화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그동안에 많이 배출했던 국가에 대비해서 거의 40%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앤더스 레버만 박사는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간다면은 재앙적인 결과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지구 온도는 석탄가스, 석탄 연소를 중단해야지만 이거를 멈출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코츠 박사 역시 뭐 북미, 유럽 포함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심각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뭐 남아시아, 아프리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예상 피해 숫자는 과거 데이터만 추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수 있고 그 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상재, 폭풍,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은 네. 지금 추정한 수치보다도 피해가 훨씬 더 그렇죠.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발생할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탄소 배출량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저감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2100년에 되면 전 세계 경제 60%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유지한다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콜롬비아 대학교 네. 이야기겠네요. 이 전쟁의 여파가 정말 일파만파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번질지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전쟁터에서 뭐 사망하는 사람 그것 외에도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양측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대학 내에서도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가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비리그 소속의 사립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의 학생들이 친 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시위가 이제 벌어지면서 좀 학교 분위기 굉장히 좀 험악해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수업 취소하고 코로나 때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전환하면서 콜롬비아 대학교 역사상 30년 만에 이렇게 처음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총장 측은 6월절 하루 전날에 성명을 발표하고 친팔레스타인 반유대주의 시위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요. 사실상 캠퍼스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번 조치는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반대하면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19일 날 10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대학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학생들은 이달 18일부터 캠퍼스 점거 투쟁에 나섰고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기업인들과 재정적 이해관계에 손을 떼라라고 학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경찰 모두 체포된 학생들이 학생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여러 대학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의 무더기 체포를 계기로 해서 미국 대학교에서 지금 친팔레스타인 반유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콜롬비아 대학교뿐만 아니라 뉴욕 대학교, 미시건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그리고 MIT,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이런 곳에서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학생단체 금지, 정학, 경찰 개입 요청을 하면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대학들이 좀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등 일부 대학들은 캠퍼스를 콜롬비아 대학처럼 아예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번 네. 시위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 대전 지원과 관련해서 젊은 층과 무슬림 유권자들로부터 사실 좀 욕을 많이 그렇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의 억만장자가 기부 및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네. 크래프트 그룹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크래프트 씨가 목요일 컬럼비아 대학교가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서 시위를 끝내고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서 학생, 교직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부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버트는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0년 콜롬비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유대인 학생들 위한 크래프트 센터를 건설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대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시위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제 정세에도 그렇고 미국 대선에도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의 생각도 어떻게 나눠질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본 이야기인데 신권 발행에 울상짓는 라멘집. 네. 네. 라면집이랑 신권 발행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요즘에 이제 키오스크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서 다 주문하고 카드를 결제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 발권기를 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발권 이제 남 티켓을 가지고 주면은 뭐 라면 미소라면을 먹을지 뭔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신권 발행하면서 이 국권만 인식하는 현금 발권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계를 바꿔야 되는 라면집들이 신권을 인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라면집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사실 라면 하면은 대중적인 음식이고 고가의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쟁 안 그래도 전쟁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가 많이 올랐죠. 네, 일본도 장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장사하는 분들도 좀 부담스럽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문을 닫는 라면집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잘 버틴 라면 가게들이 또 이제 기계를 이번에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워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기계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라면이 몇 그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들은 도대체 라면을 몇 그릇을 팔아야지 이걸 감당을 할까라고 하는데요. 일본은행이 7월 달부터 1,000엔, 5,000엔, 10,000엔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주들이 국권만 인식하는 기존의 현금 발권기를 신권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0만 원 돈 주고 기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본 라면 가게들은 사실 별도의 계산대를 두지 않고 신용카드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따로 마련된 현금 발권기에 소비자가 직접 현금을 넣고 이제 발권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음식은 원가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려서 대응을 하는데 라면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라면 한 그릇이 1,000엔 이상 올라간다면 그걸 안 먹겠죠. 사람들이. 네, 일본 소비자 라면에 이 돈까지 주고 먹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업주들은 고민이 많은 거죠.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이 기계를 바꾸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일부 점포에 대해서 최대 30만 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뭐 아이치현 같은 경우는 점포당 최대 50만 원 정도 그래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그렇죠.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10,000원 이상 내고 라면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대륙의 이색 출근룩 중국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입사를 해가지고 출근하면 자기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좀 깔끔하고 좋은 옷. 옷 사야죠. 네. 그거 핑계로 사야죠. 맞아요. 그렇긴 한데 중국에서 요즘 젊은 애들이 출근할 때 펑퍼짐한 원피스, 뭐 얼굴 전체를 감싼 마스크, 뭐 이런 거 대충 입고 이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젊은 여성이 인터넷에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자기가 출근한다고 영상 올렸는데요. 상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핀잔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 나온 거니 지금 자다 나온 거니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신경 안 쓰고 출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거의 140만 인 이상 공유하면서 좋아요 댓글 75만 개 그리고 댓글이
14만 개가 달렸는데요. 네. 상당수 반응은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어쨌든 중국 네. 소셜미디어에서 사실 뭐 역겨운 출근 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퉈서 굉장히 귀한 출근 룩을 인증샷으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오리가 그려진 잠옷을 입고 출근한 사람도 있고, 이건 좀 그런데. 네, 형광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일부러 뭐 거지 복장을 흉내내서 출근한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고무줄에 굉장히 편한 바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작업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입고 출근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반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회사에 나오면서 신경 쓰지 않다. 이거를 반항하면서 옷, 복장을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뭔가 불만이 있다. 네. 불만을 표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탕핑 운동의 일환이라면서요. 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맞습니다. 탕핑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탕핑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네. 가만히 누워 있는 것.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사회 그리고 국가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 탕핑 운동이 2021년부터 급속히 확산된 그런 뭐 소극적인 저항 운동인 건데요. 네. 취업이나 승진, 내 집 마련에서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나는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난 노력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급여 자체도 낮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겠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스스로를 약간 비하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탕핑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뉴욕타임즈, CNN 같은 서방 언론들도 이걸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5명 중 1명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거나 소도시에 취업해서 그냥 뭐 잔잔한 일만 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복권 구매율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아예 해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나는 조그만 도시 돌아가서 작은 일자리 만족하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청년들인데 이렇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사정에도 뭐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조니의 노래 Faithfully 전해드립니다. I will run into the midnight sun. Wheels go round and round on my mind. Restless hearts sleep alone tonight, sending all my love along the wire. They say that the road ain't no place to start a family. Right down the line, it's been you and me. And love and a music man ain't always what it's supposed to be. Oh, girl, you stand by me. I'm forev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우주항공청장과 차장 등의 인선을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이 유지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도 안성의 본행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7명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과 관련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최장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본에서 고객들의 도를 넘는 갑질이 심한 건지 도쿄도에서 이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요? 네,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도가 점원에게 폭언과 과도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고객 갑질을 막는 조례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종업원에게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일을 일본에서는 이제 영어로 커스터머 헤러스먼트,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카스타마 하라스멘토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추가형으로 카스하라, 즉 고객들의 괴롭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객들의 괴롭힘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종업원이 적지 않은데 이런 갑질로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소매업과 서비스업에서 여러 번 나타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것들이 고객이 종업원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언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제 수위나 뭐 어떤 행동까지를 갑질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갑질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정말 이게 어디까지가 갑질인가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22일에 도쿄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먼저 갑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다양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종업원의 인격 또는 존중을 침해하는 일, 일하는 환경에 폐를 끼치는 일, 업무 수행과 심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엔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샀는데 거기 이제 플레이트에 이름이 틀렸을 경우에 멱살을 잡고 1억엔을 요구한 경우. 갑질이고요. 갑질이죠.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네, 정중하게 1억엔을 요구한 경우도 갑질이고. 1억엔이 너무하죠. 네. 네, 그리고 멱살을 잡고 3,000엔을 요구한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을 합니다. 멱살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정중하게 삼천행을 돌려달라, 계획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갑질이 아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근데 이렇게 뭐 조례가 지금 제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갑질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식품 외식 유통업계 노조가 가입된 일본의 산별노조 유엔제인이 2020년 서비스업 종사자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56.7%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후성 노동성에 따르면 고객이나 거래처의 무리한 주문이나 요구로 정신질환을 알아서 사내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2022년까지 10년간 89명이 있었고 이 중에서 29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고객이더라도 지나친 언행에 대해서는 강요죄 등의 형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소한 갑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쿄도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도쿄도는 특히나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백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의 갑질로부터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에서 뭐 이런 것들이 갑질이다 하면 거기에 따른 뭐 벌칙 조항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나요? 일단 조례가 생겨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벌칙을 따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갑질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만일 형법에 저촉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쿄도가 기업 측에 사원들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할 예정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도쿄도가 직접 마련해서 기업에 배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갑질 조례가 올 가을에 도쿄도 도의회에 제출돼서 제정이 될 방침이고요. 무엇보다도 갑질이라는 단어가 직원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되는데 이 가스하라라는 단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단어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현재 도쿄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단순히 갑질이 아니라 괴롭힘이다라는 단어로 정착을 시키는 것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의미는 인식을 좀 바꾸자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뭐 서로 존중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건데 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들이 막 급증하면서 오버 투어리즘 이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대책 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인프라가 유지가 안 되는데 관광객이 넘쳐나다 보니까 다양한 마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 방지하기 위해서 첫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첫째로 주민들이 공공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둘째로 외식 식비 가격이 올라서 주민들은 아예 외식을 할 수 없어지게 되고 셋째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사용과 쓰레기 증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청이 그래서 사전 예약제나 인원 제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밝혔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본이 열흘간의 황금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데 국내에 이미 일본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일본에서는 호텔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이 세계유산에 등록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기이산의 경우에는 이 마을의 인구가 2,600명인데 매년 14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약 10만 명 가량 되는데요. 마을이 점점 늘어가는데 국내에서 다양한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고 산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비원도 세워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경비비만 매년 3억 원 가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입산 요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히로시마는 히로시마 야끼라는 일본의 부침개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관광객이 너무 몰리다 보니 단골 손님 입장이 어려워서 히로시마 현민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히로시마 현민 우선 입점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서비스 갑질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서비스 업종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도 많은 관광객 대응이 어려운 큰 원인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TV를 보면 히로시마 대학의 히키타 교수는 입소문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비즈니스는 확대가 되지만 단골 손님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손님의 기본
인구는 달래고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직원을 늘리고 현재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관광객에 대응할 수 있어야지만 이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단순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수요일에는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가 지난 4월 19일부터 총선이 시작됐잖아요. 꽤 긴 기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인도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곳을 세계에서 가장 큰 의회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면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 전인대가 나와요. 네. 뭐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근데 뭐 의회라고 부를 수는 없죠.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세계 최대 민주국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예, 총선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전에 먼저 작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인도 북쪽의 그 히말라야 산악지대 쪽에 중국하고 늘 국경 분쟁 벌어지는 아루나찰프라데시라는 주가 있어요. 굉장히 큰 주인데 여기에 사실 저도 이 지역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조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서도 완전히 동쪽 끝자락에 있더라고요. 외진 곳이군요. 예, 지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미얀마 여기 세 나라 국경에 만난 곳인데 거기에 말로감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제 여기 투표소가 있는데 총선 시작된 4월 19일에 그 투표소는 투표 완료. 투표율 100%. 유권자가 단 한 명입니다. 예. 올해 44살의 수켈라 타양이라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오후 1시에 투표를 마치면서 100%가 됐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한 투표소를 마련을 하는군요. 이렇게. 이 여성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서 기쁘다. 투표할 기회를 줄 당국에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렇죠. 이 사정을 읽어보니까 뭐 감사할 만하더라고요. 인도 법에 따르면은 모두 유권자가 자기 등록된 주거지에서 2km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돼요. 일종의 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긴 한데 근데 이 투표소는 이 타영이라는 여성이 투표하는 이 마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여성이 혼자 떨어져서 살고 있대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봤더니 40k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해서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투표 부스를 설치를 한 거죠. 워낙에 외딴 산악지대고 근데 재미난 것이 지난 선거 때는 유권자가 2명이었답니다. 2명이었어요? 예, 한 명은 타영하고 한 명은 벌거중이던 남편. 그 2014년에는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벌거중이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 남편이 이제 다른 투표소가 있는 곳으로 이름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 아루나찰프라데시라는 이 주의 선거 관리원은 거의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전체 2,200 몇 개 투표소가 있는데 그중에 228개가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투표를 받으려고 선거 요원 60명 이상이 61명인가는 이틀 동안 걸어서 이동을 하고 7명은 무려 사흘 동안 히말라야 트레킹을 해서 가가지고 투표 부스를 설치해서 이제 받아왔다고 합니다. 투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정말 투표에 진심이다. 인도가 그런 나라군요. 근데 총선이 지금 44일 동안 치러지거든요. 워낙 이제 나라도 크니까 지역마다 뭐 또 사정이 다 다르겠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자연보호구역에 설치된 것도 있고 뭐 선박용 컨테이너에 설치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데 이게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게 록사바 하원인데 의원 543명을 뽑습니다. 2019년 총선을 능가한 역대 최대 규모 선거고 6월 4일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투표일 기준으로 보면은 44일.
그다음에 선거운동이 공식 개시된 날로부터 치면은 82일 동안의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잠깐 인도 의회를 살펴보면은 네. 이제 인도 의회는 양원제예요. 상하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라지아 사바라 그래서 명목상 그 뜻은 국가 원로 회의예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상원인 거고 상원. 그다음에 네. 록사바 이름은 뭐 이제 뜻은 인민의회인데 네. 이 중에 이제 하원인 록사바가 선거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의회고 이 상원격인 라지아사바의 의원은 그 주별로 주의회 의원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선출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하원은 대체로 한 550명, 상원 250명 정도인데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원 선거하고 소선거구제예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데 이 543개 선거구 모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유권자가 9억 명이 넘는다면서요.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와. 인구가 지금 뭐 14억 4천만, 15억 막 이러는데 그렇죠. 9억 7천만 명이에요. 이게 뭐 보니까 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인구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보다 유권자가 갑자기 1억 5천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뭐 주민등록 같은 그런 거 일종의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시민이 되는 건데 그렇겠죠. 그게 네. 등록이 안 돼. 이제 가려진 주민들이 워낙 많았던 태어난 다음에 뭐 아무것도 신고도 안 하고 뭐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했겠죠.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여성 유권자 숫자가 너무 적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열심히 이번에 유권자 등록을 늘렸는데 아마도 집권 여당의 지지 기반인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이번에 유권자 중에 2억 명 가까이가 20대 이하입니다. 거기다 이번에 또 몇몇 개는 주 의원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뭐 보궐선거 이런 것도 좀 같이 실시되는 게 있고 네. 또 이 선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왜 44일이 되냐면 네. 총선이 7단계로 치러져요.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예, 이제 규모가 스케일이 다릅니다.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44일 사이에 7개 정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 어떤 주는 그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치르고 어떤 주도 뭐 2개로 나눠서 치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우타르프라데시라고 인도에서 가장 큰 주가 있어요. 네네. 여기 주민이 2억 4천만 명입니다. 이 주 하나에. 예, 브라질만 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는 7날짜, 그러니까 7단계 전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이 역대 최대 선거이고 그다음에 역대 두 번째로 긴 예정인데 제일 길었을 때를 찾아보니까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해갖고 처음 치러진 선거가 1951년부터 52년 요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네. 투표 완료하는데 그때 워낙에 처음이기도 했고 뭐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렇죠. 거의 넉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인도 선거 이야기. 선거가 시작된 후에 일부 지역에서 지금 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사실 선거 기간이 길어진 것도 그러면은 7일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사이에 딱 치러버리면 그렇죠.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제 뭐 투표 관련 폭력 사태나 뭐 부정선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네. 이 과정을 감독할 연방 보안군을 배치해야 되는데 네. 이 여러 지역에 보안군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제 교대로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거고 이 선거 요원 보안 요원만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투표 시작되기 전에 동부의 이제 서부앵골 주에서 이제 서로 라이벌 정당 지지자들끼리 뭐 연루된 그런 충돌이 있었고 예. 또 그 마니푸르주라는 곳 여기서 21일에 이제 11개 투표소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다 무효로 하고 여기도 재투표를 하기로 했죠. 네. 이번 총선에 뭐 경쟁하는 정당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정당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다당제 입헌 민주국가이고 정말 정당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냥 크게 두 줄기예요. 네. 바라티아 자나타 BJP라고 부르는 인도 집권 모디 총리 쪽 당하고 네. 그다음에 인도 국민회의 이렇게 두 당이 지배하는 구조고요. 요 이름을 기억하시면 예, 이 되겠습니다. 두 거대 정당이 군소 정당들을 다 끌어모아서 네. 선거 연합을 구성을 해요.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그 BJP가 주도하는 국민민주동맹이라는 그 BJP 주도 연합이 일단 우세하고 예. 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이 BJP 이 당만의 의석이 기존 한 300석 가까이 돼요. 그리고 여권 연합을 다 합치면은 나머지는 좀 군소 정당들이라서 한 350석 조금 못 미치는 이제 거대 여권이고 네. 이 BJP는 이제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내세워온 그 중도 우파 진영이고 네. 최대 성과로 꼽는 것 역시 모디 집권 기간의 경제
경제 성장입니다. 근데 그렇겠죠. 하지만은 네. 또 이 힌두 민족주의, 이제 민족주의라 그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슬림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차별하고 좀 인권 분야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이제 그 맞서는 정당이 인도 국민회의인데요. 예, 여기가 네. 이끄는 선거연합이 인디아입니다. 이게 원래 풀어서 쓰면은 인도 국가개발 포용연합인데 영어 약칭을 그렇게 맞춘 거죠. INDIA.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대표한다. 예. 이렇게. 근데 이 연합이 차지한 의석이 117석밖에 안 되고 또 국민회의 의석도 지금 51석 그 정도밖에 안 되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국민회의가 그 내로의 정당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도 국민회의 유서 깊은 정당이죠. 뭐 네. 내셔널 콩그레스, 그냥 인도에서는 콩그레스 하면은 이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당이 결성된 게 1885년 말입니다. 진짜 네. 유서 깊죠. 그러네요. 그때 영국 식민 통치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네. 현대 민족주의 정치 조직이었고요. 1920년 이후에 국민회의를 대표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하트마 간디죠. 네. 예. 인도가 1947년 영국으로 독립하는데 국민회의가 뭐 큰 몫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세계 민족주의에도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독립 후에도 20세기 거의 내내 사실은 많은 기간을 인도 정치를 이 당이 지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로, 그 다음에 또 그 딸인 인디라 간디가 오랫동안 이 당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국민회의가 독립 이후에 이제 17차례 총선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집권 기간을 하면 54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인디라 간디는 이제 간디 여사, 한국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제 1984년에 암살당했고 네. 그 아들 라지브 간디도 총리했는데 90년에 암살당했고 그 라지브 아내 소니아가 국민회의 이끌다가 또 라지브와 소니아의 아들 라훌이 이끌다가 2019년부터 다시 엄마 소니아가 하고 이렇게 가족이. 사실 좀 족벌 네. 정당이 돼버린 그러네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세력이 많이 줄었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디가 이끄는 정당이 예, 이 유력 국민회의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에 약간 사회주의성 혼합 경제 이런 거 하고 이제 네. 인도가 세속주의 국가로 이렇게 종교 영향 배제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정체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경제가 우선이다 해서 부상한 것이 BJP인데 1990년대부터 세력을 확대했고 특히 지금 모디 총리 2014년에 취임해서 10년간 집권하고 있고 이번에 3년임 넘어서는 이제 노리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이 두 정당이 이끄는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정당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 공산당이라든가 뭐 네. 여러 정당이 있긴 해요.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걸까요? 역시나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경제 일자리. 문제, 예. 그렇죠. 네. 전국 실업률은 약 7%인데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23%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이슈가 이제 힌두 민족주의입니다. 네. 인구 중에 한 70몇 %는 힌두교도지만 무슬림이 한 15%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기독교 뭐 그다음에 뭐 이슬람과 인도의 혼합으로 나온 이 시크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람반디르라는 힌두교 성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원래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그 종교 갈등이 이 지역에서는 오래됐었어요. 근데 92년에 그때 BJP가 일당에 올랐을 때 힌두교도 20만 명이 이슬람교도 2천 명을 정말 끔찍하게 학살을 하고 모스크를 파괴했어요. 그렇군요. 뭐 이제 뭐 살인범들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모디 정부가 거기다가 아예 모스크를 없애고 힌두 사원을 지어버렸어요. 이건 예, 좀 2천 명이 학살된 곳에 사원을 짓고 나서 2,900억 원 들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모디 총리가 그런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인 이곳에 그 힌두교 사원 새로 지은 것에 객관식 나타나가지고 세력을 과시했는데요. 뭐 비행기로 꽃 뿌리고 발리우드 스타들이랑 뭐 줄줄이 전 세계 동원해서 데려오고 완전 초호화판 선거 출정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디 정권은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핍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무슬림 차별을 법으로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디 자체가 총리가 되기 전에 주지사 시절에도 네. 이 무슬림들 겨냥한 힌두교도들의 폭력 사태에 스스로가 약간 선동하고 방조했다. 이때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야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참 이게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이 선거 자금 끌어모으기하고 그다음에 야당 지도자들 막 이렇게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에서도 역시 선거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모디 연임은 뭐 거의 이제 결과는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집권 BJP 연합에 맞서기 위해서 그 구민회의 쪽에서 이번에는 빅텐트라 그러잖아요. 네. 엄청 끌어모았어요. 24개 정당을 모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구나. 실제 힘이 얼마나지만 10년간 인도의 경제 성적표가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디 총리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모디 측의 승리는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얼마나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인도 총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사라본의 노래 러버스 콘체르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